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시장을 지배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JD 부자연구소 7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하고 주식 강의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인프라 부양책 기대 속 주가 달러 채권 혼조세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나스닥은 어저께 1.54% 크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36% 소폭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는 0.26%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테크 주식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메인 이슈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바이든 2,500조 원 인프라 계획 공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투자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31일 NPR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투자라며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방안을 설명했다라는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장이 끝나고 바이든의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나왔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대형 테크주가 올라가고요. 에너지,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주식은 죄다 떨어졌습니다. 뉴스의 팔라는 격언대로 시장은 인프라가 아닌 저평가된 대형 테크 주식으로 돈이 옮겨갔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니 하면서 가치주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펌프질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막상 인프라 투자 뉴스가 현실이 되자 인프라 관련 수혜주인 에너지, 소재, 산업 관련주의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뉴스의 팔라는 것일까? 재료 소진이기 때문이죠. 재료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으니 이젠 새로운 모멘텀이었다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 이런 일이란 호재가 나오면 떨어지고요. 앞으로 오를 주식은 악재가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뉴스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호재 뉴스에서는 오히려 팔리고 그다음에 악재 뉴스에서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움직이는 대형 투자 은행이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아니면 뭐 헤지펀드라든가 뭐 이런 투자 은행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내가 주식을 사면 올라가고요. 내가 주식을 팔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한 종목을 사서 집중적으로 사면 그렇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살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급등하지가 않고 팔 때도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급락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모든 수익을 잘 챙기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사거나 팔면 오히려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사지 못하고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안 좋고요. 팔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뭐 내가 팔면 급락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형 투자은행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매수 매도 리포트를 언론이 보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고 싶을 때는 아주 나쁜 매도 리포트를 내거나 나쁜 뉴스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매집을 하면 됩니다. 좋은 뉴스를 흘리면서 사면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흘려가지고 그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싸게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금리가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10년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뉴스를 자꾸만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오를 때는 가치주의 시대다. 그러면서 가치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치주는 서서히 팔고 성장주는 서서히 사들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팔 때는 아주 좋은 소식을 집중적으로 리포트를 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경기가 좋을 것이니까 경기 민감주를 사라. 지금 보복 소비가 아주 뭐 지금
보복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공항마다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행을 다닌다, 뭐 이런 뉴스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천천히 경기 민감주를 그동안 사왔던 경기 민감주를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뉴스가 나오면 그때 재료가 소진된 가치주는 마지막으로 이제 팔아 제끼고요. 그리고 성장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성장주를 사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가치주를 사겠다는 얘기인가 이거죠. 당연히 지금부터는 성장주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언제 무엇을 살지 설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작년 9월에 갑작스러운 모더나의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95% 가까운 면역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테마주를 가치주로 잡고 성장주를 버리는 전략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 되고 경기 민감주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성장주는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4월 실적 발표가 나면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경기 민감주가 실적이 좋을까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서 오를까라는 겁니다. 아니면 팬데믹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성장주가 좋을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 4월 1분기 실적 발표는 성장주가 좋습니다. 백신 접종이 빠른 미국도 7월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집단 면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한 2분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경기 민감주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1분기 실적 발표인 4월에는 성장주가 완연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되는 4월은 당연히 성장주가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3월 내내 금리가 높아서 대형 테크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대면 성장주를 떠들어대면서 본인들은 성장주를 샀을 것이고 가치주는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바이든 2조 달러 부양안이 좋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치주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펌프질을 하면서 가치주를 파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주를 사고 가치주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25일에 뭐 이런 그 그래프를 하나 이제 그려드렸는데요. 이게 빅테크가 이게 그 금리 이슈는 2월 25일에 이제 끝나면서 경기 부양체까지는 이제 가치주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빅테크는 경기 부양체까지는 이제 좀 서서히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실적 발표 시즌서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월서부터 4월까지 내내 이제 금리 이슈가 끌고 갔죠. 그래서 금리 이슈가 이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간 것이죠. 여기까지 간 것이고 4월 달에 오면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경기 부양책이 4월까지 오면서 이때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의도를 알아내고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러면 최상입니다. 그러면 최상이지만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일개 개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떨어질 때는 잘 버텨야 하고요. 올라갈 때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잘 버텨야 한다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잘 버틸 수가 있죠. 그래야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주식은 뭐 세계 1등 주식이라면 존버를 할 수도 있죠.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니까. 그리고 말뚝박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 비율만큼 내가 일정 금액을 무조건 사는 것이죠. 떨어질 때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주식, 뭐 이런 주식은 손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해보고 팔고 손절을 후에는 막상 올라갈 때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막상 올라갈 때는 그 비싼 가격에 살 수가 없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포모에 빠집니다. 따라서 세계 1등 주식과 같은 우량자 주식에 투자를 하되 떨어질 때는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3% 룰에 따라서 5% 빠질 때마다 전고점 대비 10%씩 팔다가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에 따라 말뚝박기로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익절을 할 수가 있고 올라갈 때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뉴스에는 안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은 뉴스는 좋을 수 있다. 서브 이슈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시장에 지배를 하게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낙오될 수 없다. 롯데, CJ 절치부심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국내 유통산업은 오랫동안 안방 효과를 누렸다. 뭐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2006년도에 이제 월마트가 철수를 했죠. 한국하고 잘 안 맞아서. 그때 이제 이마트가 월마트를 이제 뭐 8,250억에 샀대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 없이 특수를 늘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쿠팡이란 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1등이 누굽니까? 1등이 네이버 쇼핑, 2등이 이제 쿠팡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이 기존 유통업체의 위협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위협적인 이유는 롯데, CJ 등 국내 간판 소비재 기업이 항로를 설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놓쳤기 때문이다. 과연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보다는 이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취향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취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을 잡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이죠. 네이버와 쿠팡이 인터넷 쇼핑의 강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플랫폼 기업을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쿠팡은 물류 창고를 두고 풀필먼트 시스템을 가동해서 당일 배송이라는 로켓 배송을 이루어서 고객의 충성도를 이끌어낸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우선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플랫폼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1980년대 PC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즈음에 OS인 MS-DOS를 싼 값에 광범위하게 보급을 합니다. 그러자 하드웨어가 싸고 OS가 아주 싼 IBM용 PC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MS는 애플의 맥킨토시의 OS를 따라서 키보드로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도스를 버리고 윈도우즈를 도입을 하죠. 그리고 윈도우 개발자용 API를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 보고 따라장이다, 카피캣이다, 뭐 이렇게 욕을 했죠. 근데 사실 뭐 스티브 잡스도 예전에 이제 제록스의 아이디어를 베낀 윈도우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뭐 마우스도 거기서 베꼈다고 합니다. 개발자용 API란 무엇이냐? 개발자용 API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윈도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 한글, 뭐 은행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카카오톡, 뭐 윈도우즈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죠. 따라서 API를 무료로 개방을 하면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인 서드 파티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자, 서드 파티는 또 뭐냐? 하드웨어 생산자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는 퍼스트 파티고요. 하드웨어 생산자인 모기업과 자사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자회사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컨드 파티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개발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서드 파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윈도우즈 OS에서 돈을 벌려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기업들이 그 API를 이용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한글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은행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같은 것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드 파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페이스북보다 더 빨리 개발된 한국의 SNS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니오피죠. 싸이월드의 미니오피죠. 싸이월드는 왜 망했을까라는 거예요. 싸이월드는 이유는 싸이월드의 기업이 서드 파티를 키우려 하지 않고요. 퍼스트 파티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를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니홈피는 무료인 만큼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났죠. 싸이월드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도토리죠. 도토리를 통해서 미니홈피의 스킨을 바꾸고 배경음악도 집어넣고 캐릭터도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즉 미니홈피를 만든 싸이월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하는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가 아닌 퍼스트 파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스킨, 배경음악, 캐릭터 꾸미기
같은 것들은 서드파티인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주어서 더 풍부한 스킨이나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자신들은 큰 그림을 그렸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네이버 쇼핑과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무료이고 인간의 본성인 좋아요 버튼이 있는 페이스북이 들어오자 싸이월드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IBM PC가 늘어나고 소프트웨어가 늘어나자 가격도 싸고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나고요. 결국은 윈도우즈 OS를 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플랫폼 기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랫폼 OS가 탑재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하드웨어가 이제 생겨났다는 얘기죠.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OS 돌아가는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API를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드 파티가 굉장히 많은 서드 파티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와가지고 OS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풍부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증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OS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애플의 매킨토시 가격이 IBM PC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았고요. 당연히 매킨토시 컴퓨터는 수요에서 IBM PC에게 밀렸습니다. 따라서 서드파티 개발자들은 매킨토시보다는 주로 IBM PC용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만들었고요. 사용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승부는 제품의 질이나 사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또 늘어나느냐, 이러면 시장의 지배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수익 모델은 다양해졌습니다. 플랫폼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래와 같죠. 그래서 처음에 중개 수익, 이거는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그 다음에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우버,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게 이제 중개 수익으로 얻죠. 그래서 사용자와 이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사용자를 이어주는 이런 게 이제 중개 수익을 거두는 그런 구조고요. 두 번째는 구독 수익입니다. 넷플릭스 같이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MS365, 이게 오피스를 뭐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제 구독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365가 되고, 어도비의 뭐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면도기를 주는 달러 쉐이브 클럽 등이 있죠. 구독 수익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센스 수익이 있습니다. 윈도우즈용 구매 소프트웨어죠. 뭐 지금은 이제 전부 이제 구독 모델로 가고 있지만 라이센스 수익은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팔고 예전에 이제 CD 게임 팔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파는 그런 것들이 라이센스 수익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광고 수익입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주로 이제 이런 광고 수익 같은 걸 얻죠. 그리고 네이버의 이제 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긴 광고인데 그 돈을 많이 주면 이제 그 상단 이 서치의 상단에 이제 주면서 그러면서 클릭을 빨리 할 수 있는, 클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꽃배달이다 그러면 꽃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 수익인데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맞춤 광고를 주로 하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얼마씩 내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광고비를 제일 많이 낸 사람들을 제일 위에 올려주는 이런 광고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면 인간의 취향을 저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인터넷 쇼핑을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연인에게는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게 연인에게는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연인은 돈을 주기 힘들기 때문이죠. 가족한테는 생일 선물도 돈을 줘도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 주고 사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빈정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깝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냐 이러진 않죠. 오히려 돈을 안 주고 선물을 주면 빈정상하죠.
그래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돈을 준다고 해도 나를 우습게 보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연인에게는 생일 선물로 돈을 준다면 뺨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인터넷 쇼핑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치자.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뜹니다. 땡땡땡님의 생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땡땡땡님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찜해놓은 상품이 있는데 상품은 뭐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그 물건을 사서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연인에게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구글이 왜 유튜브를 인수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구글의 검색 기능은 당신의 취향을 알고 있죠. 따라서 유튜브에서 당신의 취향에 따라서 미리 보기 영상을 보여주면 클릭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유튜브의 클릭에 따라서 당신의 취향이 더 많이 반영된 영상 목록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광고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기업은 이런 사용자의 취향이라는 데이터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컸던 미국의 비디오 대여 사이트인 블록버스터는 망했죠. 그들은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단골 고객의 취향이 담긴 데이터,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빅데이터가 되는데 그 빅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왜 망했냐? 인간의 뇌는 80만 년 전 원시인과 같아서 머리를 쓰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뇌로 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됐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먹는 에너지의 50%가 뇌로 갑니다. 따라서 머리를 최대한 안 쓰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고요.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인류는 머리를 거의 안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게으른 인류를 위해서 넷플릭스의 추천 기능은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화의 목록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온라인 쇼핑 위주인 쿠팡, 네이버 쇼핑에 비해서 오프라인 쇼핑 위주인 신세계나 롯데쇼핑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쇼핑은 내가 무엇을 샀는지 데이터가 전혀 남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도 그다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내가 살만한 물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뭐 그런 것들을 했겠죠. 이것은 잘하는 게 바로 아마존이 잘합니다. 다만 쿠팡의 로켓 배송과 네이버 쇼핑의 가격 비교는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서 뛰어난 강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취향과 본성을 아는 플랫폼 기업이 승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헤드의 행동 경제학자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입니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말뚝박기는 제 카페, 다음 카페인 JD 부자연구소에 들어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을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시장을 지배했는가라는 주제로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